안녕하세요. 나와 타인의 긍정적 변화와 조화로운 성장을 돕는 조력자 열정입니다. 오늘도 역사 속 천재의 생각을 훔쳐라는 제목으로 2009년 동아 DBR에 연재됐던 고본영 선생님의 울림 있는 칼럼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럼에 소개되는 조지 캠벨 또는 조셉 캠벨의 양력과 저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셉 캠벨은 1904년 미국 뉴욕에서 출생했다고 되어 있고요. 1915년 아메리카 인디언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1927년 콜롬비아 대학에서 영문과 비교 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고 1934년 사라 로렌스 대학에서 교수로 교편을 잡게 되었고요. 1938년 35세 결혼, 49년부터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신의 가면, 어디서나 읽는 융 이야기, 영혼이 닿는 우주, 다큐멘터리 신의 힘을 저술했고 1987년 83세의 나이로 하와이에서 운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무위키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조셉 캠벨의 생애 그리고 저서 이렇게 다 관련한 부분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셉 캠벨이 남긴 말 중에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도전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고요. 고병영 선생님께서는 세계적인 비교 종교학자이자 신화학자인 조셉 캠벨을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유럽에서 2년간 공부하다 미국으로 돌아왔다. 공교롭게 그때 바로 대공황이 시작되었고 그 당시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절이었고 그 역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다. 이때 그는 평생을 좌우할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후반 생활을 따라 해보는 것이었다. 그는 우드스톡이라는 작은 마을로 들어갔다. 그리고 5년 동안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섭렵했다. 캠벨은 독특하며 매력적인 방법으로 책을 읽어냈다. 그는 마음에 드는 저자 한 명을 골라 그 사람의 저서들을 씹어먹듯이, 표현이 아주 재미있죠. 씹어먹듯 읽었다. 그렇게 한 저자의 책들을 집중적으로 파고 나면 그 저자가 중요하게 인용한 다른 사람의 책으로 넘어가 지적 모험의 영역을 넓혀갔다고 되어 있고요. 이는 마치 한 저자가 다른 저자를 소개하고 그 저자는 다른 저자로 연결되는 것과 같다. 캠벨은 이렇게 독서를 통해 가장 뛰어난 인류의 지적 유산으로 자신을 흠뻑 적시는 일을 5년 동안 계속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현실을 꿈으로 치어나갈 수 있었고 그의 겨드랑이에서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가 생기기 시작했다. 5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대학도 4년이고 이렇게 봤을 때 5년간 책을 읽었다니 엄청난 분량의 지식을 탐닉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시절의 캠벨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그는 $1 지표 하나를 벽에 걸어두고 그 돈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자신은 돈이 다 떨어진 빈털터리는 아니라고 자의했고 5년 동안 3가지 신조를 가지고 버텼는데요. 그 3가지 신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음날 무엇을 먹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겠다. 둘째,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실용성을 묻지 않는다. 셋째,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으로 자유로워진다. 이 3가지 신념을 갖고 생활했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방법으로 그는 미래에 대한 모든 걱정을 잠재우고 고독한 지적 오감과 배움으로 자신을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캠벨은 독서를 통해 기초적인 공부를 마칠 수 있었고 우드스톡을 나온 후 사라 로렌스 대 교수로 초빙되었다. 후 세계적인 학자이자 가장 창의적인 인물 한 명으로 인생을 지닐 수 있었고 캠벨의 인생은 우드스톡에서 보낸 5년이라는 풍부한 저수지를 거쳐오는 동안 결정됐다. 그는 과거를 모방하는 것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잘하고 있었다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글쓰기 작가로 생활하고 있는 필자, 즉 고본영 선생님은 조셉 캠벨 일생 중에 가장 놀라우면서도 부러워하는 것이 그가 젊었을 때 우드스톡에서 보낸 5년의 기간이었다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필자는 나의 젊은 시절에 그렇게 멋지게 인류 유산에 흠뻑 젖는 고독한 고요와 만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진심으로 부러워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실천 강령을 얻을 수 있다. 즉, 과거와 싸우지 마라. 먼저 과거의 유산을 상속받으라. 부끄럼 없이
훔쳐 모방을 반복해 먼저 과거의 정점에 서도록 하라. 미래의 풍경은 그 산 너머에 있다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구본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과거와 싸우지 말라는 표현 의미, 또 과거 유산을 상속받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 의미대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과거에 대한 기억을 실패에 대한 후회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했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미래를 내다보다, 이런 말로 봐라라는 말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전을 읽다 보면 고풍 어린 가옥들이 어렴풋한 과거의 저작거리를 걷게 된다. 이런 퇴색하고 먼지 쌓인 풍광들을 보는 것이 어떻게 미래를 보는데 귀하는 것인가? 과거는 어떻게 미래의 가장 첨예한 부분에 와 닿을 수 있을까라고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창조적인 실험 중 하나가, 실험자 중에 한 명인 마사 그레이엄, 즉 무용가, 위대한 무용가였다고 하죠. 자신의 창조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목에도 보다시피 양심의 가책 없이 훔친다라는 내용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자, 나는 도둑이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다. 나는 플라톤, 피카소, 베르트람, 로스와 같은 최고 인물들에게서 생각을 훔친다. 나는 도둑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내가 훔친 것의 진가를 알고 그것들을 소중하게 간직한다. 물론 그것들이 나만의 재산은 아니면 내가 물려줘야 할 훌륭한 유산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가장 창조적인 사람들은 그의 창조성의 원인이 과거임을 알고 있다. 그는 과거를 거부하지 않는다. 또 과거 속에 소중한 인류의 유산이 들어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 소중한 유산을 먼저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가장 현명하게 배우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 없이 훔친다라는 말을 자신의 신조로 삼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는 과거를 넘는 창의성을 가질 수 있다. 창의성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사례들이 보인다. 필자가 알고 있는 창의성의 가장 근접한 정의는 연결되지 않는 것을 연결하는 능력, 연결되지 않는 것을 연결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창조적인 힘을 역설적으로 과거를 존중하는 정신적 태도로부터 온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창조적인 인물들이 활동했던 때가 바로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다. 미켈란젤로와 다빈치, 라파엘로는 그 시대의 창의성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재미있는 것은 르네상스가 그리스 시대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르네상스는 신의 세계인 직전의 중세 시대와는 결별하고 먼 과거인 그리스 인본주의 사상을 회귀함을 대표한다. 가장 창조적인 인류의 한 시대가 과거의 부활로 시작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상징적인 시사점을 준다. 즉, 가장 새로운 탄생은 거듭남이며 죽음이야말로 새로운 삶의 완성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수백 개의 밀알이 생겨나는데 그 생명의 근원인 한 알의 밀알이 뿌리 내리는 토양이 바로 과거라는 말이다. 과거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른다면 지금의 나를 만들어낸 근원을 알 수 없다. 인류의 과거 업적을 익히지 못한 시대는 과거를 넘어서기 어렵다. 과거로부터 배워야 미래를 창조한다. 필자를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있다. 그들의 고민은 다양하다. 그중 가장 큰 고민이 지금 하는 일이 내일이 아니다라는 하소연이다. 그들은 지금 하는 일이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지루해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먹고 살기에 그 일을 그만둘 수는 없지만 비전이 없는 일을 해야 하는 답답함이 견디기 어렵다는 말이다. 필자 역시 오랫동안 그런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 고민에 그 무력감에 스스로를 부끄러워한 적이 많았다. 그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한다. 그들이 답답함을 호소할 때 그들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진다. 바로 그래, 그러면 뭘 하고 싶은데? 네, 이 질문 자체가 정말 절실한 질문인데 저 역시도 막상 이런 질문을 하거나 접하게 되면 막막해지는 질문이죠. 자, 필자 역시 지금의 삶이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면 내 삶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멍하니 서 있곤 했었다. 그러다 알게 됐다. 그 이유가 바로 나의 어리석음과 용기 없음에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질문들을 절대로 버리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희망한다. 종종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과거의 덫에 걸린 것이다. 그들의 현재는 과거를 뛰어넘지 못한, 과거에 의사가 되고 싶었던 한 남자는 아직도 의사가 되지 못한 지금의 삶이 초라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의사가 되기에 애쓰지도 않는다. 과거와 현재가 서로를 향해 총질을 하는 형국이다. 정말 총질을 하는 내전이란 말이죠. 네, 과거와 현재가.
이런 의미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거는 내 꿈을 이루어주지 못한 현재를 탓하고, 현재는 과거의 무능과 게으름을 탓하며 지금의 초라함에 대한 책임을 과거에 떠넘긴다. 과거는 교훈이 되지 못하고 현재의 어두운 그림자만 다하는 불운과 모멸로 남다. 이래서는 어떤 도약도 불가능하다. 과거로부터 배우고 통찰을 얻을 때 인간은 단단한 땅에 발을 딛고 설 수 있다. 이것이 역사를 배우는 입니다. 저는 과거로부터 어떤 것을 배우고 통찰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문장입니다. 자, 과거로부터 배운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류의 문화의 유산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험과 통찰을 배우는 것이다. 개인적인 체험은 직접적이고 그 느낌 하나하나가 살아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는 순간 목골이 송연해지거나 눈물이 흐르거나 입이 벌어지는 행복감을 찾게 된다. 우리가 누구의 말 한마디와 눈빛 하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깊이는 이 체험에서 나온다. 그러나 내가 직접 겪는 일은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사건들 중에 내게 일어난 일부의 사건일 뿐이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무수한 사건들은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기록한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때 문사철, 즉 문학, 역사, 철학으로 대변되는 인문학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문학은 인류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다. 역사는 그동안 인류가 겪은 사건들에 대한 기록과 해석들이다. 철학은 수없이 많은 현상들에 대한 인류의 생각들이다. 따라서 독서는 체험의 확장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짧은 문장 하나로 문사철, 즉 문화와 역사, 철학을 정의할 수 있다니 참 놀랍습니다. 과거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건강한 미래에 다다를 수 없다.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 치열하게 고뇌했을 그 문제들을 이해해야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다. 처음 보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초심자처럼 두리번거리며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며 사는 인생은 초라하다. 그런 사람들은 그럭저럭 어떻게 살긴 하겠지만 한 번도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을 갖고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면 무수한 과거의 사례를 탐색하고 훔치고 모방하고 변형해 새로운 환경에 살고 있는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이때 나를 억압하는 괴물을 무찌를 수 있는 무장을 갖추고 나를 떠나는 몸을 위해 대범한 한 발을 옮기게 된다. 자신의 운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또 나를 업어가는 괴물의 정체는 누구 또는 무엇일까요? 이상 역사 속의 천재의 생각을 훔쳐라 라는 칼럼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칼럼을 함께 읽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